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마이클 셀러 그리고 그의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심층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하면 디지털 금, 이 정도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다. 맞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볼 자료를 보면 이 마이클 셀러라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을 그냥 자산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심장, 디지털 자본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 관점의 전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도대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이 거대한 시장의 변화를 파도 타기처럼 이용하고 또 어떻게 변동성의 상징인 비트코인을 가지고 오히려 안정적인 고수익 상품을 만들어내는지 그 현란한 금융공학의 비밀을 한번 단계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판부터 제대로 한번 읽어보죠. 이런 대담한 전략이 먹히려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제도권, 그러니까 주류 시장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할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180도에 가까운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 안개 같았던 규제 불확실성이 거쳤다는 거죠. 아, 그 안개가요? 네, 보고서가 특히 강조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친암호화폐, 즉 프로 크립토 기조였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재무부 장관이나 증권거래위원회, 우리가 SEC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런 핵심 금융 규제 기관의 수장 자리에 디지털 자산의 아주 우호적인 인물들이 임명되면서 아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룰을 만드는 심판진이 교체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자 통화감독청, OCC라고 하죠. 미국의 은행들을 규제하는 기관인데,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연준 같은 핵심 기관들이 일제히 뱅킹 청신호, 즉 뱅킹 그린라이트를 보냈습니다. 뱅킹 청신호요? 네, 쉽게 말해서 은행들 이제 암호화폐 관련 사업 해도 좋다고 공식적으로 허가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고객 대신 보관해주거나, 즉 수탁 업무죠. 이걸 담보로 대출해주는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길이 활짝 열린 거죠. 와, 정부가 문을 열어주니까 돈 냄새에 가장 민감한 월스트리트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네요. 자료에 보니까 BNY 멜론이나 CT, JP 모건 같은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기관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던 제이미 다이먼의 JP 모건이 이제는 가장 적극적인 플레이어 중 하나가 됐으니까요. 맞아요. 저도 그 기억이 나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비트코인이 드디어 담보자산의 지위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2025년 말까지 기관 고객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주식이나 채권처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아, 그건 정말 의미가 크네요. 믿을 수 없는 자산에서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자산으로 신분 상승을 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의 혈액순환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편입됐다는 엄청난 신호탄이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만드는 여러 금융 상품들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높여주는 아주 튼튼한 거시적 기반이 된 셈이죠.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물론이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아이빗, IBGG,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로 기록을 세운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비트코인의 주류 편입에 마지막 쐐기를 박은 사건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과 시장이 말 그대로 레드카펫을 쫙 깔아준 셈이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세일러는 이런 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 자체의 물리적인 힘, 그 규모를 엄청나게 강조하던데요. 네, 세일러는 규모가 곧 보안이고 규모가 곧 가치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어느 정도길래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현재 사용하는 전력량이 약 24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이건 원자력 발전소 24개를 동시에 돌리거나 미 해군 전체가 쓰는 전력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와, 상상이 안 되네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연산력, 즉 해시레이트는 초당 1000 엑사해시를 넘어서는데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센터를 다 합친 것보다도 강력한 수준입니다. 엄청난 규모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환경론자들은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고 비트코인을 엄청 비판하지 않나요? 이 비판에 대해서 세일러는 어떻게 방어를 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세일러의 관점은 그걸 비용이나 낭비로 보질 않아요. 오히려 네트워크를 지키는 경제적 방어벽으로 해석합니다. 방어벽이요? 네. 이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나 거대 기업도 이 네트워크를 해킹하거나 위변조할 수 없다는 거죠. 1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보안 비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 1000개가 넘는 거래소가 24시간 이 자산의 유동성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디지털 자본이 탄생했다는 게 그의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정부, 월스트리트, 그리고 네트워크 자체의 물리적 힘까지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거네요. 마이클 세일러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자, 그럼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 유리한 환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수익으로 연결시켰을까요? 보고서에 자본의 긍정적 양극화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오던데요. 네, 그 개념이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금융 엔진의 핵심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는 좀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어떤 원리죠? 자본 조달 비용, 그러니까 돈 빌리는 이자죠. 이걸 WACC라고 하는데 이 WACC와 자산 운용 수익률, 즉 ARR 사이의 격차를 최대한으로 벌여서 그 차이를 전부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아, 그러니까 싸게 돈을 빌려서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한다.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원리랑 똑같은 거네요. 그걸 뭔가 있어 보이는 용어로 부르는 거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익률, 즉 ARR이 무려 47%에 달합니다. 47%요? 엄청나네요. 이거나 아니면 주식, 즉 MSTR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데 이때 드는 비용도 평균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럼 14%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연평균 47% 수익을 내는 자산에 투자한다? 이거 산술적으로만 봐도 매년 33% 이상의 엄청난 마진이 그냥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회사가 더 부자가 되는 구조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긍정적 양극화의 의미예요. 레버리지를 일으킬수록 부채가 위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사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와, 그리고 그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다양한 입맛에 맞는 금융상품들을 백화점처럼 쫙 설계한 겁니다. 자료에 나오는 MSTR, STRC, STRD 같은 여러 티커들이 바로 그 결과물들이죠. 아, 투자자 쇼핑몰처럼 상품을 쫙 진열해 놓은 거군요. 그럼 이 상품들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맞춰서 자본 구조를 여러 겹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쉬워요. 먼저 MSTR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보통주입니다. 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이요. 네, 이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장기적으로 아주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이 MSTR 주가는 그거보다 더 격하게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고위험 고수익, 스릴을 즐기는 투자자를 위한 거죠. 그럼 반대편에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도 당연히 있겠군요. STRK 같은 우선주 상품들이에요. 종류가 많네요. 네, 이 상품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피하면서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신용 투자자를 위해 설계됐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STRC, 일명 스트레치인데요. 이건 변동성을 최소화한 단기 상품이고요. STRD, 스트라이드는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품입니다. 알겠습니다. MSTR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공격적인 투자자를 위해, STRC 시리즈는 꾸준한 월급을 받고 싶은 안정적인 투자자를 위해 상품 라인을 나눈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네, 어떤 점이시죠?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기초자산은 결국 비트코인이잖아요. 지금 600억 달러치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빚이 80억 달러나 되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반토막, 아니 반의 반토막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모든 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당연히 마이클 세일러도 그 점을 바보같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놨어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레버리지 비율을 굉장히 낮게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13% 수준이라 웬만한 가격 하락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3%면 생각보다 훨씬 보수적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장치입니다. 바로 배당금 지급 구조와 현금 준비금이에요. 현금 준비금이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연간 이자와 배팅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약 8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감당하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1년에 딱 1.36% 이상만 오르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1.36%요. 연평균 47%씩 오르던 자산인데 목표치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놨네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극도로 보수적인 안전 마진을 설정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과 별개로 약 14.4억 달러의 현금,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비상용 배터리처럼 쌓아두고 있습니다. 와, 시장이 폭락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보유한 비트코인은 단 한 개도 팔지 않고요. 이 현금만으로 21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모든 배당과 이자를 다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현금 쿠션인 셈이죠. 와, 이건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조를 요약하면 변동성이라는 거친 야생마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소로 바꿔놓은 셈인데요.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디지털 신용의 탄생이군요. 이 마법 같은 변환 과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보고서는 이 금융공학의 마법을 4단계로 아주 명쾌하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리스크 스트리핑, 우리말로 하면 위험 분리입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되 우선주 같은 신용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만약 회사가 망하면 당신들 돈부터 최우선으로 갚아주겠다는 우선 변제권을 줍니다. 아, 그건 마치 위험폭탄 돌리기 같은 거네요. 모든 위험은 보통주, 즉 MSTR 주주들에게 다 넘기고 우선주 투자자들은 안전한 방공호 안에 대피시키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의 그 엄청난 출렁임을 흡수하는 방식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는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투자자가 받는 상품 가격은 잔잔한 호수처럼 100달러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 모든 출렁임을 배당률이라는 스펀지가 다 흡수해 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 추출, yield extraction입니다. 비트코인의 연평균 47%라는 그 엄청난 잠재 수익률 중에서 딱 10%에서 12% 정도만 살짝 잘라내서요. 이걸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꿔서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잠재 수익의 큰 부분은 포기하는 대신에 확실하고 꾸준한 수익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또 재밌는데 만기 압축, duration compression입니다. 보통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최소 4년 이상 장기로 보유해야 의미 있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죠. 이걸 매월 배당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서 사실상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단기 상품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장기 투자의 그 심리적 부담감을 확 없애주는 거죠. 와, 정말 정교하네요. 위험은 분리하고 변동성은 흡수하고 수익은 잘라내고 만기는 압축한다.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비트코인이라는 변동성 자산이 안정적인 상품으로 재탄생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대표 상품이 아까 말씀하신 STRNC, 스트레치인데 이건 설계할 때 인공지능, AI를 활용했다는 점이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단순한 비트코인 보유 회사가 아니라 사실은 첨단 핀테크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 정체성이 다르군요. 네, STRC는 세계 최초의 변동금리 영구 우선주라는 아주 특이한 상품이에요. 매달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배당률을 계산하고 가격을 정확히 100달러로 유지해야 하는 이 복잡한 계산을 인간인 금융 전문가들이 도저히 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를 동원했군요. 네, 그래서 AI를 동원해서 이 모델을 설계했다고 세일러가 직접 밝혔죠. 이건 거의 SF 영화 같은데요? 시장의 반응은 어떻나요? 이런 전례 없는 상품에 대해서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평가했죠?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 9개월 만에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고요. 거래량, 즉 유동성은 일반적인 우선주 상품의 100배에 달했습니다. 시장이 이런 안정적인 고금리 상품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10%대 수익률도 물론 대단한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 모델의 진짜 무서움,
진짜 게임 체인저는 다른 곳에 있다고 하더군요.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예리하게 보셨네요. 바로 트리플 세금 이연이라는 구조가 이 모델의 활용 점정입니다. 핵심은 이 우선주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세법상 소득이 아니라 자본의 환급, return of capital로 처리된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이죠? 배당금을 받는데 소득이 아니다. 그럼 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사실상 세후 수익률이 명목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다는 의미잖아요.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채 이자나 주식 배당금은 받자마자 소득으로 잡혀서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을 떼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의 환급은 투자 원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 증권을 최종적으로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와, 그럼 당장 내는 세금이 0%인 셈이네요. 그렇죠. 이 세금 차익 거래 효과 덕분에 겉으로 보이는 명목 수익률 10.8%짜리 상품이 실제로는 세금을 내야 하는 다른 상품의 세전 17% 수익률과 맞먹는 엄청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반칙 같은데요. 단순히 세금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전통적인 채권보다 더 안전하다는 설명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회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고 회사가 어렵든 좋든 이자 지급은 의무잖아요. 이걸 못 지키면 바로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죠. 네, 채무 불이행이죠. 하지만 STIC 같은 영구 우선주는 만기가 아예 없고요. 배당금 지급 여부도 회사의 이사회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 안 좋으면 이번엔 배당을 건너뛰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망할 위험 자체가 훨씬 적다는 거네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 불능의 위험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기초자산은 변동성이 극심한 비트코인이지만 역설적으로 금융상품의 구조는 전통 채권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유연하게 설계된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이런 압도적인 수익률과 세금 혜택 그리고 구조적 안정성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적인 저금리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표를 보면 미국 은행 예금금리가 연 0.4%인데 이 상품의 실질 수익률은 그 20배가 넘습니다. 20배요? 네. 한국의 머니마켓 펀드 MMF 금리가 2% 수준인데 이것과 비교해도 8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이건 단순히 좋은 상품 하나가 나온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은행 시스템에 묶여있는 자본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한 회사가 AI와 천재적인 금융공학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야생마를 안정적이고 세금 혜택까지 있는 고수익 명마로 길들여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에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 모델에도 분명 리스크는 있겠죠. 물론입니다. 완벽한 건 없죠. 자료에서도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즉 MSTR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순자산 가치보다 할인되어 거래되는 현상이나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또 MSCI 같은 주요 주가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위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넉넉한 현금 준비금과 낮은 레버리지 비율 덕분에 이런 시장의 인식, 문제가 회사의 구조적인 지급 불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 모델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치명적인 위험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요? 네, 바로 현재의 이 친암호화폐적인 규제 환경, 그중에서도 이 모델의 핵심 경쟁력인 배당금의 자본 환급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세법 해석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아, 시작점이었던 규제가 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거나 규제 당국이 이건 사실상 이자 소득이니 세금을 내야 한다고 법을 바꾸거나 해석을 달리한다면 세금 차익 거래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게 되죠. 그게 바로 이 모델의 유일한 구조적 위험, 즉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것이 규제라는 한 지점에서 시작된 만큼 그게 바뀔 때가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철학은 변동성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자산을 두고 고위험 고수익을 원하는 성장 투자자와 저위험 안정연금 흐름을 원하는 신용 투자자의 니즈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복제될 수 있다면 앞으로 테슬라 같은 기술주나 변동성 높은 신흥시장 지수 같은 다른 모든 자산들도 이런 식으로 분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모든 투자 상품이 설계되는 방식의 미래를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